네, 어서 오세요. 오늘은 정세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적인 정보를 좀 드리려고요. 원래가 중국, 유럽, 지구 반 이상의 인류는 말이에요. 이 특별한 국적 개념 없이 제국 밑에서 살아왔어요. 유럽의 로마 제국 있잖아요. 중앙아시아에는 이제 13세기부터 몽골 제국, 티무르 제국이 있었고, 인도도 16세기부터 무굴 제국이 있었어요. 중세 유럽에는 이제 교황청, 교황청도 제국이에요. 예. 또 신성 로마 제국이 있었고요. 예, 그랬던 거죠. 중국, 예, 이민족들이 모인 것도 아니고 말이야. 56개의 정착 민족이 한데 우글우글대는 중국. 이 중국도 이게 실은 제국이에요. 예. 그래서 이 제국적인 심성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거든요. 예. 이 제국적인 심성을 가진 사람들은요, 국가나 민족을요, 이 주권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좀 함부로 침범하는 편이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 하는 행동이 또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예, 중국은 이제 중화사상이라고 하는 허상을 만들어서 황제를 통해서 이걸 제국 정당화를 했죠. 현대 중국인들의 그 정치적인 정신 상태를 살펴보면은 이 제국주의가 이 어떤 심성을 갖고 있구나라고 하는 맥락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족, 국가, 문화, 혈연, 공동체 역사를 중심으로 그 주권을 바라보는 게 현대 민족 국가거든요. 그런 국민들과 정신적으로 조금 달라요. 네. 물론 이제 얼마만큼 원액이 들어갔느냐 이제 그 문제지. 두부 자르듯이 잘려지지는 않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좀 비교적으로 본다면 한국, 중국, 일본 이 국민들의 정치적인 심성이 깊은 무의식이 좀 서로 달라요. 근대 이래로 보면. 그래서 20세기를 딱 잘라갖고 예를 들어 보면 중국인은 제국으로서 국토하고 국민을 일괄 통치하려는 반연합적이고 반자치적인 어떤 단일한 공화국을 지향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제국이면서도 단일 국가이고 싶어요. 이 중국이. 욕심 많죠. 이게 이제 오랫동안 제국으로 살아와서 그래요. 이게 지배하는 제국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일본인 같은 경우는 이제 일개 국가인 주제에 제국을 지향하려고 해. 이게 섬나라의 특성인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그런 거란 말이야. 근데 한국을 가만 보면 이게 국가이긴 한데 제대로 된 주권 국가 되기를 원한다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주권을 부린 적이 별로 없다고 느껴서 그런가? 이건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국가와 제국의 차이는요, 이 심성의 차이도 만들어요. 이 정치적인 심성. 이 정도 틀을 놓고 이제 유럽을 한번 살펴보죠. 17세기까지 유럽에는요, 이 상호 배타적인 주권 개념이 없었어요. 너는 이 나라 사람, 너는 저 나라 사람, 이런 거. 아무 것이나 그냥 싸워서 이기면 자기 나발이야. 종교가 달라도 나발이고, 혈연, 역사, 문화, 모두 상관없어요. 쉽게 얘기하면 부산 깡패가 여수 나발이를 먹고, 제천 깡패가 부산 나발이를 먹는 거야. 충돌이 이미 예견돼 있지 뭐. 이게 이제 17세기 유럽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럽인들한테 아주 무의식 깊숙이 익숙한 체제는 단일 민족 국가가 아니라 제국 체제예요. 그래서 국적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죠. 정서적으로. 근데 이제 이 제국 체제가 어떤 체제냐 하면은 이게 이제 체제는 제국인데 이 제국의 총독, 즉 왕이 말이에요. 왕들 사이에 권력 투쟁만 벌였지 이 국민들한테 조세를 제외하면 이 국민들의 생활 공동체, 종교 공동체를 안 건드렸어요, 잘. 자유와 주권이 있었다고요. 이 자치적인 공동체를 가진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민주공화국 들어오기 전의 모습이죠, 그죠? 다시 말해서 17세기까지 제국이라고 하면 왕들한테는 제국일지 몰라도 이 백성들한테는 자치연방 개념이었어요. 이 제국이. 네? 그러니까 이제 또 비유적인 예를 든다면 이제 부산 깡패가 여수에서 영업장에 와서 세금은 받아갔지만은 영업장을 지켜주고 그랬어요. 영업장이 취업을 한다든가 영업장을 빼앗는다든가 이런 짓은 안 했다 이 말이에요. 부산으로 내려온 제천 깡패도 마찬가지로 그냥 삥이나 조금 뜯었지. 부산의 정치 경제적인 주권을 거의 건드리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국 내 시민들이 비교적 정치적으로 자주적이었죠. 그랬던 겁니다. 오히려 이제 베스트팔렌 조약 1648년 이후에 이제 이 백성들의 그 농촌 공동체가 많이 깨져나가요. 이 제국들이 이제 그 종교적으로 분열하고 서로 100년 넘게 싸웠잖아요. 30년 전쟁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유럽 각국들이 지칠 대로 지쳐가지고 무기를 내려놓고 베스트팔렌 조약을 맺어요. 1648년 너는 너 나라, 우리는 우리 나라, 쟤는 쟤 나라 이런 식으로 살자고 종교와 공동체를 중심으로 국경선을 걷단 말이야. 다시 말해서 뭐 정체성 없이 그 나발을 두고 싸우던 건달들이 제각각 조폭이 돼갖고 나발이 구역관리에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산 조폭은 부산으로 가버리고 제천 조폭은 제천으로 가서 거기서 나발을 세운 거야. 그게 베스트팔렌 조약이고 베스트팔렌 체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제국 속에서만 살다가 독립적인 정치 체제를 처음으로 접했단 말이야. 유럽 사람들이. 예, 그랬던 겁니다. 그게 이제 민족국가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날 이제 제국주의자들이 이제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습관처럼 입에 떠올리는 게 뭐냐면 베스트팔렌 체제거든요. 얘네들은 한결같이 뭐라 그러냐면 베스트팔렌 체제는 분열 체제다. 그 이전 제국 체제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이게 말이야 베스트팔렌 체제를 만들어 놓고다 보니까 이 국가들이 잘게 찢어져 가지고 서로 경쟁하고 혼란에 빠져 갖고 이리동맹 맺고 서로 동맹 맺어가면서 300년 넘게 서로 싸우면서 살아왔다 이 말이야. 이게 세계 질서를 흔들었다. 따라서 다시 과거 제국으로 돌아가자. 근데 이 미친놈들이 생각하는 과거 제국이라고 하는 거는 백성의 생활 공동체, 정치, 경제 공동체의 독립성을 안 주겠다는 거야. 주권을 모두 뺏어버리겠다는 게. 그게 무슨 제국이야. 이건 제국 아니에요. 파시스트 세계정부지.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같은 말을 쓰더라도 의미가 굉장히 달라요. 지금 뭐 사회주의라고 하는 단어가 완벽하게 반반으로 쪼개져 버렸죠? 제국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로 쪼개졌단 말이에요. 영국하고 유럽연합의 정책관을 누르르 지냈던 그 로버트 쿠퍼라고 있어요. 이 자식은 또 영국의 성 조지 기사단장이야. 이거 아무나 기사단장 안 해요. 대영제국 제국주의자만이 세인트 조지 기사단장을 합니다. 얘가 1989년에 이제 이 베스트팔렌 체제는 끝났다. 이렇게 건방지게 얘기하면서 앞으로 다가오는 21세기 국가체제를 다음처럼 기술하고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포스트 모던 체제의 가장 발전된 사례로서 이중잣대를 사용한다. 우리끼리는 법과 열린 안보 협력을 하지만 유럽 바깥의 국가를 대할 때는 예전의 터프한 방식으로 힘을 행사하고 예방 공격을 하고 속인다. 그 대상은 누구냐면 구소련 몇 지역, 아프가니스탄, 버마, 남미, 아프리카에 그렇게 할 것이다. 그쪽 지역의 마약사범, 범죄단체, 테러리스트들을 키운다는 거지. 그래서 기존 정부에게 크게 위협을 가하게 되면 우리는 앉아서도 제국주의를 발휘할 수 있다. 이 대표적인 게 우크라이나의 범죄단체 테러리스트 유로마이단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앉아서도 서방 세계는 우크라이나를 시켜가지고 앉아서 제국주의를 발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유럽을 개방제국이라고 제멋대로 규정하고 유럽 이외의 타국을 전근대적이라고 찍어놓고 이게 완전 17세기 해적들 하던 행동 그대로예요. 그래서 유럽연합을 통째로 갖다가 타국의 주권을 강탈하는 조직으로 만들었다는 소리다 이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지금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얘가 또 뭐라 그랬냐면 2002년에 한 얘기니까요. 그리고 이 2002년의 얘기가요. 하버드 대학을 거쳐가지고 미국 국무부의 일반 정책으로 부시가 받아들입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아프가니스탄, 조지아, 체첸, 이라크, 시리아, 리비아 이런 나라들을 식민지로 만드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건 시대에 맞지 않다. 참 시대에 맞지 않는 말을 하고 있죠. 한국의 경제 세계체제에 동참해서 제국주의가 원하는 조건을 이루었다. FTA를 얘기하는 거예요. FTA. 한국의 법을 다 뜯어 고쳐가지고
초국적 기업의 제국주의에 딱 맞춰놨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무슨 수를 사용을 해도 변화 가능성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어놨죠. 한국이 제국주의 밑으로 들어왔지만 경제의 수요 공급이 그에 따라주지 않아서 이것도 걸맞지 않는다. 이 자꾸 한국이 또 삐껴나가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예. 새로운 제국주의는 IMF와 월드뱅크가 돈이 필요하도록 각국의 금융을 필요로 하게 만든다. 이웃 국가들이 유럽의 위협이 되면 유엔처럼 한다. 즉 군대만이 아니라 경찰, 판사, 교도관, 은행가들이 모두 함께 점령한다. 점령국의 선거는 유럽 안보협력기구, 러시아도 포함합니다. 여기. 기구가 조직하고 관리한다. 점령국 경찰은 유엔이 훈련시키고 월급을 준다. 나머지는 100여 비정부 기구가 맡으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쿠퍼의 제안은 말이에요. 여러 군데서 다시 재발견되는데 2000년 이후 세계가 실제로 그렇게 흘러왔어요. 20세기 말부터 이 사람들은 세계 각국의 내란을 일으키고 복지를 강조하면서 세계 각국의 민주정부를 세우게 돼요. 그리고 재정을 끝없이 탕진시켜 왔습니다. 그래서 IMF하고 세계은행 그리고 월가는 각국의 공적 부채를 크게 늘리고 가계부채도 크게 늘려왔죠. 달러가 거의 휴지가 되어갔지만 이 코비드 사태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경제를 정지시켜버렸어. 그래서 각국으로 하여금 다시 달러를 대출받게 했죠. 20조 달러가 흘러나갔습니다. 그래서 월가하고 제약회사한테도 구제금융을 단행을 했어요. 돈을 풀어놓고 경제는 정지시켰어. 그리고 금리를 올려갖고 각국을 부채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달러를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돼 있었죠. 코비드 사태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코비드 사태 벌어지기 전에 달러는 이미 휴지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휴지를 다시 돈으로 만들어 놨다 이 말이에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리비아에서 했던 것처럼 경찰, 판사, 교도관, 은행가가 함께 그 나라로 들어가서 점령을 해버렸죠. 그래서 이라크에서는 뭐 석유 막 마음대로 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비정규 기구는요, 이게 모두가 다 초국적 기업 밑에서 일하는 아이들이잖아요. 하나도 빼지 않고 그래요. 앰네스티 인터내셔널 뭐 어쩌고저쩌고 다 마찬가지. 이 비정규 기구들이 제국을 위해서 일했고 지금도 일하고 있고 우크라이나가 마찬가지 아니에요. 오픈 소사이어티 뭐 이런 것들. 이제 쿠퍼가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언급하듯이 이게 빚을 통해서 세계 각국의 강제 조항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 이렇게 해서 국가를 소멸시킬 수 있다. 이런 결론을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각국을 강제하는 게 아니라 강제 조항을 자발적으로 받아들이도록 조건화한다 이거죠. 빚을 지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이 아주 대표적인 자발적인 국가죠. 자발적으로 제국 밑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국의 협력국이 돼서 국가가 스스로 소멸한다 이 말이에요. 국가가 소멸한다는 뜻은 정부는 존재하는데 아무런 권한이 없고 정부는 국민이 아니라 외국의 초국적 기업들을 위해서 일하는 하수인에 불과하다 그 뜻입니다. 이 국가를 소멸시키고 신제국주의를 만드는 주체가 누구야? 이거 우리 영상에 있죠? 자주인 라디오 현대의 반란은 오로지 엘리트만이 일으킨다. 이걸 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서 일하는 놈들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1950년대 그 찰스 라이트 밀즈가 파워 엘리트를 썼잖아요. 그때는 이제 군사 엘리트, 기업 엘리트, 정치 엘리트 이 세 엘리트가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데 한데 모여서 일을 한다. 뭐 이렇게 얘기 써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이거 옛날 얘기예요. 옛날 얘기. 예, 국가 중심적인 어떤 파워 엘리트 모델이라고요. 하지만 지금은 미국 국방비가 그 당시로서는 이제 미국 국방비가 그 미국 최대 기업들 연 수출액을 모두 합친 것보다 높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지금의 미국 국방비는요, 엑선모빌하고 월마트 총 수출액의 50%밖에 안 돼요. 완전히 기업 밑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지. 그 정치 엘리트 모두가 하수인으로 변했어. 기업의 하수인으로 변했고, 군사 엘리트도 모두 금융 디지털 엘리트에 합류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경제 엘리트밖에는 실세가 없는 거예요. 아직도 정치계나 군사계, 언론계 엘리트가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거 옛날 50년대 착각입니다. 그거. 지금은 안 그래요. 2017년 기준 세계 경제 주체 100개 중에 71개가 기업이고 29개가 국가예요. 국가는 뭐 이제 거의 진짜 뭐 현실적으로 뭐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국가를 이용해서 자기의 경제 권력을 확장하던 시대는 이제 끝나버렸다고요. 그 우리나라 잘 산다 이런 개소리가 이제 더 이상 안 먹힌다 이 말이죠. 말 그대로 개소리로 나와버렸다고. 우리나라 잘 산다 이런 게. 국제기구와 비정규기구를 먼저 움직이면 정부가 따라옵니다. 정부를 움직이면은 국제기구와 비정기구가 따라오는 게 아니라 국제기구와 비정규기구를 움직이면 정부가 따라간다고요.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초국적 기업은 평균 100개의 지사를 두었단 말이에요. 지금 초국적 기업은 각각 평균 10,000개의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당해냅니까? 못 당해내지, 기업을. 엑선모빌하고 스웨덴이 GDP가 같아요. 근데 스웨덴이 80개국의 영사관을 하고 대사관 두고 있죠? 하지만 엑선모빌은 180개국의 수십 개의 지사를 두고 있습니다. 정보적인 차원이나 정치적인 영향력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스웨덴과 엑선모빌은. 교토의정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한국이나 뭐 보통 나라들은 사인하잖아요? 근데 엑선모빌은 사인 안 합니다. 왜냐하면 지가 만들었기 때문에요. 그 교토의정서 같은 거 지가 다 파기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권력이 완전히 이전이 됐어요, 기업한테. 2008년 그 서프라임 모기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연준하고 미 국무부가 불러 모은 놈들은 재무장관이 아니에요. 골드만삭스 14개 금융사를 불러 모아갖고 나라 일을 처리했다고요. 지금 이 나라에 큰일 일어나잖아. 정치인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기업인들을 불러 모으게 돼 있단 말이야. 이 국가가 아무 소용없게 돼버린 거지 뭐. 지금 전 세계 250개 기업이 세계 GDP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요. 2,000개의 기업이 7천만 직원을 이끌고 그 밑에 5억의 하청 직원들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유통망에 맞추어서 10억의 노동자를 통솔한다고. 그리고 하루에 1달러 이하로 사는 25억 인구, 그 전체를 다 통솔하고 있는 거지 뭐. 그래서 국가를 이용해서 세계 파워를 어떤 시대도 이미 지났어요. 따라서 미국은 세계 최대 강국이다. 이건 이제 개소리가 돼버렸다 이 말이야. 미국은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냥 국가 이름일 뿐이에요. 걔네들을 움직이는 거는 다 초국적 기회다 이 말이야. 응?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국가 개념 속에 중심적으로 빠져 있으니까 그걸 잘 이용해서 이렇게 활용한다고 얘네들이. 얘네들은 어디서 파워를 얻냐면 국가가 아니라 시장에서 파워를 얻어요. 어? 그 세계로 나간 기업은 이제 국가랑 경쟁도 안 해요. 경쟁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키신저 맨에다가 카네기 재단 이사인 로드거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2008년에 슈퍼클래스라는 서적을 출간을 했는데 참 웃기게 글도 써놨더라고요. 한국에서 조용기가 엘리트래. 조용기 목사가. 그러니까 이 정도는 그냥 비선실세 실드치기 책을 써놨는데 생각보다 이 비선실세를 실드는 추워졌는데 대신 무슨 선물을 줬냐면 록펠러나 로스차일드 하수인 6,000명의 행적을 쭉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계 엘리트 지도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에서는 6,000명이라고 말해놓고 자기가 인터뷰할 때는 6,600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600명 정도가 진짜 실세라고 볼 수 있지. 예. 그래서 6,600명이 움직이는 세계다 이겁니다. 예. 6,000명에서 6,600명 사이에 그 실세하고 하수인이 말이야. 2008년 기준으로 보면 180개국에 왔는데 그 중에 61%가 영국과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출신이다 그 말이죠. 뭐 호주도 있고. 94%가 남성이고 평균 나이는 58세고요. 그 중에 30%가 20개 특정 대학 출신이고 50%가 40개 특정 대학 출신이에요. 이들 중에 1,100명이 상당한 부자인데 지구 25억 명의 가장 가난한 인구의 자산 2배를 소유하고 있다. 얘네들이 1만 개의 헤지펀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 100개 헤지펀드가 지구 전체 자산의 60%를 움직이고 세계 주식의 30에서 50%를 움직이고 있다면
그 뭐 지들끼리 기업 잘 운영하면 되는데 왜 이 서로 모이고 지랄이야? 응? 왜 모여? 왜? 다 이유가 있죠. 1980년대 이후에요. 기술하고 시장이 복합적으로 연계가 되어 가요. 나는 분명히 그 비료 만들려고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게 비료뿐만이 아니라 화장품하고도 연관이 된단 말이야. 네. 석유를 만들었는데 제품도 만들 수 있고요. 뭐 그랬잖아요. 20세기 초에. 석유를 만들었는데 곡물 종자까지 비료까지 다 만들어. 이게 1950년대 그랬잖아요. 이러한 융합 체제가 더욱더 발전을 해가지고 노동력과 인공지능, 뭐 디지털과 사물, 금융거래와 정보공학, 바이오와 금융 이런 게 마구마구 합쳐졌다고. 90년대, 2000년대 더 심하게 합쳐지고. 그러니까 하나의 시장이 하나의 시장으로 존재하지 않고 다른 여러 시장을 창출하고 여러 시장들이 기술적으로나 금융적으로 통합되고 막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이익을 얻으려면 다른 시장을 움직이는 기업가와 같이 협력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게 만들어놨어. 이 사실을 제일 먼저 지적한 놈이 누구냐? 1968년 클라우스 슈왑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주주자본주의도 얘가 만들어낸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사장한테 일을 시키지 말고 주주들이 서로 협력하자. 그러니까 주주는 여러 군데 사업체를 갖고 있잖아요. 사장은 한 군데서만 일하지만. 그래서 주주자본주의라 그래가지고 이 복합적이고 융합적인 이 경제를 이끌어가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요. 기업 독자적으로 기업 정책을 세울 수가 없어요. 세울 수가 없어. 그래서 의제설정그룹이라는 걸 따로 만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의제설정그룹이 다보스예요. 지금은요. 예전에는 뭐 CFR, 빌더버그, 뭐 삼각위원회 뭐 몇 가지가 있었어요. 얘네들이 정책을 딱 꾸미고 시장에 참여한 그 세계 엘리트들의 그 뭐라 그럴까 의견을 다 취합을 했는데 지금은 다보스에서 취합하고 다보스에서 의제를 설정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이 의제 그룹을 형성한 이유는 이 정해진 자기 기업 의제 밑에서는 수익을 못 내요. 시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의제를 먼저 설정하고 그 밑에서 의제에 따라서 일을 하게 만들어 놓은 거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정치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시민단체까지도 이 의제에 싹 융합되어서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이제 경제 엘리트 밑에서 정치, 언론, 시민단체가 융합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1990년대부터 정치가 사라지고 언론이 사라지고 시민단체가 사라진 이유가 됩니다. 대표적인 게 유럽연합이잖아요. 유럽연합하고 유럽집행위원회는 말이에요. 정치인들이 모두 기업으로부터 빠져나와서 정치 끝나면 다시 기업으로 들어가고 계속 회전문처럼 사람을 주고받는다면 이건 정치체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유럽연합은. 예. 한국도 되게 위험한 짓을 한번 했어요. 이명박이라고 하는 기업인을 대통령으로 삼은 적이 한 번 있다고요. 근데 유럽은 아예 처음부터 끝까지 이명박이에요. 모두 자기의 사적 기업의 이익과 공익을 서로 막 뒤섞어 버린다고요. 그게 이제 미국도 마찬가지야, 사실은. 아직까지 아시아 쪽에서는 조금 안 그런 게 좀 있단 말이야. 근데 뭐 뒤로 돌아가 보면 아니나 다를까. 유럽연합이나 미국처럼 그렇게 정치인이 기업인이고 기업인이 정치인이 되어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정치가 사라진 이유예요. 그래도 이 엘리트 그룹 사이에서는 최근에 변화가 좀 생겼어요. 이게 앵글로색슨 중심의 그 엘리트 6,600명의 그 그룹 안에 러시아, 중국, 인도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이 로드코프의 자료에 따라서 중국인이 몇 명이나 있느냐 이건 몰라요. 뭐 자기들도 신에 6,600명 다 밝히지도 않았거든요. 잘 몰라요. 하지만 이게 기업의 그 증가세와 경제의 증가세와 이게 불가분한 관계에 있어요. 이게 세계 엘리트라는 게. 그래서 2008년에 6명이었던 세계 억만장자 중국인이 2018년에 106명으로 늘었단 말이에요. 106명으로 늘었어요. 2008년에 단 3개였던 세계 100대 기업 중에 중국 기업이 21개로 늘었어. 거꾸로 유럽의 본사를 갖고 있었던
그 초국적 기업은 51개에서 25개로 줄어버렸다. 그러니까 유럽이 망해가는 게 그대로 눈에 보이는 거지 뭐. 이 상태에서 기존의 앵글로색슨 억만장자 이 엘리트들이 이 중국인들과 손을 안 잡을래야 안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하고. 아무튼 뭐 앵글로색슨 엘리트들은 지들이 하던 바 금융 이해에도 뭐 기후, 페미니즘, 질병, 이민 이런 국가 사안을 지네가 다 만들어내고 통제하고 강제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이 다보스의 이런 그 세계의 의제는 말이에요. 중국 엘리트의 이익한테도 맞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계속 삐걱댑니다. 이 삐걱대는 거를 계속 이어가 이 바이든 미친놈처럼 이어가려고 하죠. 하지만 절대 이어갈 수 없는 겁니다. 그거. 앞으로는 이제 러시아 엘리트 이익한테도 맞춰줘야 돼. 이게 세계가 뭐 지들 마음대로 흘러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키신저가 중국을 50회 이상 방문했단 말이야. 그래갖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중국 수뇌부들은 차갑고 실용적인 개자식들이라 그랬단 말이야. 근데 이게 욕이 아니야. 개자식이라고 하는 게. 욕이 아니라 그만큼 잘 길들여지지 않는다는 뜻이고 그만큼 조심스러운 대단한 상대라는 소리단 말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사람들이 너무 현실적이라서 모택동도 싫은 현실주의자다 이 말이야. 근데 되게 좋아했단 말이야. 그래서 키신저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체스를 두듯이 서구의 전통은 일단 싸우고 본다. 일단 충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일할까 해결을 본다 이 말이야. 그러나 바둑을 두듯이 이 차갑고 실용적인 개자식, 이 중국인들은 조심스럽고 간접적이며 이익이 쌓여가는지 가만 살펴본 다음에 움직인다.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다. 그러면서 이 중국의 외교 정책을 굉장히 부러워했단 말이야. 그리고 뭐라고 또 적어놨냐면 우리의 외교도 실은 준내의 중국 스타일을 따랐다. 응? 이렇게 얘기한 바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공했다 이 말이에요. 미국을 앞세운 이 초국적 기업들의 모든 정책은요, 이 중국 공산당을 제껴놓고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자기들 스스로 알고 있고, 키신저의 말을 듣지 않는 서방 외교관은 없어요. 근본적으로 초국적 기업도 그렇고. 이 상대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중국적 세계관하고 절대적인 이익, 뭐 아니면 도 이런 식으로 나가는 이 깡패 같은 앵글로색슨 세계관이 지금 약간 충돌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 중국은 말이에요. 세계화가 시작되면서 엄청난 이익을 얻어갔습니다. 세계화를 주도하는 공급망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요. 그 공급망을 더 확대시킨 게 1대1로라고 이게 미국과 함께한 거란 말이야. 근데 지금까지 쭉 살펴본 바 중국의 세계화는 중국 중심적이었어요. 앵글로색슨의 요구에 맞추지 않았다고. 오히려 이게 말이에요. 이게 오히려 이거 긍정적인 차원이라 이 말이에요. 러시아의 푸틴처럼 강하게 세계화를 비판하지도 않고 입을 딱 다물고 그러고 있다고? 그리고 나서 미국이 힘을 잃어가는 모습을 계속 보는 거야. 미국이 힘을 잃어간다는 소리는 지금까지 자본, 유통, 증권을 통제해왔던 앵글로색슨 초국적 기업들의 이익이 줄어간다는 얘기고, 힘을 또 잃어간다는 소리라고. 물론 그 핵심에는 이제 버블 달러가 있죠. 중국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직 모른다고요. 이 허상의 달러를 집어 던져버리고 실물로 맞짱을 뜨자고 이제 러시아는 가끔 얘기하지만 중국은 그런 얘기 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어떤 생각인지 두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인내심 있고 지켜봐야 돼. 이게 중국, 미국, 러시아, 유럽의 전쟁을 상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중국식 세계관이 아니에요. 앵글로색슨의 세계관이라고. 일단 전쟁 터진다고 전제를 하고 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영국이나 미국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 전쟁을 얘기하는 거야. 전쟁 혼자 하나? 네오콘이 대표적으로 전쟁을 얘기하고 있지만 그건 아주 일부의 의견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은 말이에요. 더 이상 앵글로색슨 수뇌부만이 세계를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지들 예전 다 만들어놨지? 다보스를 통해서.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 엘리트도 같이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협상하고 갈등한다고. 이 움직임은 세계관의 움직임이기도 하죠. 그래서 앞에서 눈앞에서 뭐 군사적으로 움직이고 정치적으로 움직이는 거는요. 허상이고요. 뒤에서 어떠한 세계관이 서로 움직이는가를 봐야 된다고.
록펠러하고 월가가 말이야, 이 실세들이 키신저의 중국식 외교를 취할지 아니면 20세기 초에 했던 것처럼 막무가내로 전쟁을 일으킬지 가만 살펴보면 이게 앞서 로버트 쿠퍼가 말했던 것처럼 막무가내로 그렇게 나가기가 쉽지가 않단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막무가내였죠. 조지 부시가 대표적으로. 예? 하지만 막무가내 될 수가 없다고요. 러시아는 자기 능력의 상당 부분을 보여줬어요. 러우 전쟁을 통해 갖고. 중국은 능력은커녕 아예 입도 열지 않았어요. 예? 중국이 원래 그렇다고요. 말 없으면 바보인 줄 아는 게 진짜 바보지. 예? 말 없으면 그만큼 힘을 축적하고 있다는 거란 말이야. 근데 그걸 바보인 줄 알아? 이런 놈들이 한국 정치계에 수도 없이 많아요. 키신저가 중국을 50번 방문했는데 한국의 대통령이나 외교관 중에 키신저의 50분의 1만 닮았다면 이 나라가 이렇게 엉망진창 외교는 안 할 거란 말입니다. 예. 키신저처럼 중국의 모습을 가만 지켜보죠. 예. 감사합니다.